자, 일단 오늘은 어쨌든 2학기 때 숙제 나가고 첫 시간이기 때문에 원래 여러분들한테 근거 체크해 온 거 물어본다고 했었죠. 다 체크해 왔죠? 체크해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나라면 이렇게 풀었을 거다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수업을 할 겁니다. 1학기 때부터 내 수업을 계속 들었던 친구들은 익숙한 방법일 거고, 바꿔 얘기하면 너네들이 했던 방법이랑 비교해 보면 돼요. 2학기 때 이제 처음 듣는 친구들은 문제 접근 방법과 관련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것을 일단 알아두는 걸 목표로 하세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렇게 푸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오리엔테이션 때도 이야기했지만 화작의 궁극적인 목표는 빠르고 정확하고 실수 없이 푸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빠르게 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전제는 변하지 않아요. 한 번에 확인해야 될 정보의 양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이 대전제를 가지고 최대한 지문의 정보를 끊어가면서 푸는 걸 목표로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문을 읽는 이유 자체가, 목적 자체가 문제를 풀기 위함이니까 문제를 먼저 읽음으로써 어떤 정보를 확인해야 되는지를 미리 알고 지문으로 들어가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 의식 하에서 문제를 먼저 읽고 지문을 어떤 방식으로 읽어 나갈지를 보여줄 건데 무조건 이 방법대로 풀어라는 건 아니야. 알겠죠? 너네들이 이미 너네들 방식대로 풀어도 시간 내에 다 맞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면 굳이 이 방법을 따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방법을 들어주는 건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몰라서 못하는 거라 알지만 안 하는 건 천지 차이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푼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오리엔테이션 때 너네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 결국 화작은 원래는 말하기와 글쓰기를 평가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험장에서 말하기와 글쓰기를 평가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서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사실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텍스트를 읽고 풀게 출제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내가 문제를 통해서 지문을 어떻게 읽는지 결정하는 건 독서로 이야기하면 독서 전략을 짜고 지문을 읽으러 가는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서 실력이 향상이 돼서 독서 지문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사실 이 방법론은 독서에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리엔테이션 때 너네들한테 또 얘기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기본적으로 N수생들이 화작에 시간을 정기적으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아깝게 생각하고 나도 어느 정도 그 생각에 공감한다. 그래서 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 비단 화작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수업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접근하는 방식도 사실 나중에 너네들이 독서 실력이 향상됐을 때 독서 영역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꼭 이 방법대로 풀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기존에 나랑 같이 했던 애들은 이 방법에 익숙하겠지만 2학기 때 처음 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너네 방식대로 풀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너네들이 풀었던 방법이랑 비교해 보세요. 알겠죠? 비교해서 아, 저 방법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따라하시면 됩니다. 내 수업을 계속 들은 애들은 알겠지만 나는 너네들한테 절대로 그냥 내 방법대로 해 그냥 해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내가 너네들한테 그냥 하라고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공부는 그냥 하는 거예요. 알겠죠? 공부는 그냥 하는 건데 방법론과 관련된 측면에서는 나는 반드시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이유를 설명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너네들이 그냥 무작정 내 방법을 따라하지 말라는 이야기야.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너네들 방법이랑 비교하고 결정하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유를 설명해야 내 방법을 따라 하더라도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따라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푸는 거다를 알아야 실제로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때도 그 방향성에 맞게 적용하려고 노력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유를 설명하는 거니까 오늘 이 방식을 처음 듣는 친구들은 아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구나 들어만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먼저 볼 겁니다. 자, 앞에만 보면 돼.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문제, 선지, 질문 전부 다 PPT에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 이유는 고개 숙이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 얘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생각만 하라고요. 알겠죠? 너네들이 미리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미 고민하고 왔어야 돼. 그게 숙제니까. 그죠? 내가 이런 부분이 잘 안 된다. 여기를 잘 모르겠다. 라는 내용들은 이미 다 파악이 된 상태에서 앉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그냥 내 사고 방법을 따라가면서 그 생각에 맞춰 생각하는 연습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번은 일치불일치죠. 일치불일치는 지문 읽으러가기 직전에 성질을 읽을 겁니다. 지문 읽으러가기 직전에 성질을 읽으려고 하는 이유는 일치불일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너네들한테 세부 정보를 확인 안 하는 거고, 세부 정보라는 건 암기하지 않으면 머릿속에 남지 않는다는 거고, 인간의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를 읽어놔봤자 다른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까먹을 수 있으니 내가 최대한 세부 정보가 머릿속에 뚜렷하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문을 읽으러 가기 위해서 지문 읽으러 가기 직전에 성질을 읽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2번은 자료 활용형이야. 그죠? 그럼 얘는 자료 나올 때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야. 한 번에 확인해야 될 정보의 양 적으면 적을수록 좋으니까 자료도 다 끊어가면서 볼 겁니다. 알겠죠? 다 끊어가면서 볼 거야. 그 다음 3번은 청중 반응이죠. 보기는 위 발표를 들으며 떠올리는 생각들이래. 보기에 대해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 그럼 얘는 발문 자체가 보기에 대한 일치불일치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바로 풀어갑니다. 바로 풀어갑니다. 여기서 바로 풀어갈 건데 또 반복한다. 한 번에 확인해야 될 정보야 적으면 적을 수 없다. 따라서 이것 쭉 읽고 이것 쭉 읽고 이렇게 안 풀고 하나씩 끊어볼 거예요. 알겠죠? 하나씩 끊어볼 거야. 자, 하나씩 끊어볼 때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야. 첫 번째, 한 번에 확인해야 될 정보량 최소화한다. 두 번째는 얘를 체크하고 선지를 체크하러 가면 이 선지를 이거와 관련된 선지를 제낄 수 있겠죠. 이게 한 번에 확인해야 될 정보의 양을 최소화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결국 얘와 관련된 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선지를 읽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선지가 이 보기를 읽는 이유죠. 그 선지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우리는 이 보기를 읽는 거잖아. 즉 선지를 미리 읽음으로써 내가 앞으로 보기를 읽을 때 어떤 정보를 확인해야 될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끊어서 볼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반응 보면 칸딘스키 그림이 음악을 닮았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여기서 선지 바로 들어간다고. 1번 발표자의 언어 예절에 대해 평가하며 들었다. 그럼 일단 이 내용은 없죠. 그럼 우리는 언어 예절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체크해야겠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어 예절은 사실 개념이에요. 여기 개념이야. 내가 화작에 개념이 없는 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과 관련된 내용은 그때그때 체크해야 돼. 아니 뭐 언어 예절이 뭐야? 언어의 예절 지키는 거야? 뭐 언어에 어떻게 예절 지키는데? 이게 실제로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개념이야. 이 언어 예절이라는 건 너네들한테 뭘 체크하라는 거냐면 첫 번째 대화의 원리. 대화의 원리라는 건 공손성의 원리와 협력의 원리 있죠. 교과서에서 다 배워요. 알겠죠? 관용의 경륜 기억나? 얘네들 체크하라는 고개를 젓는 친구들도 있는데 얘네들 체크하라는 거고, 그 다음 순서교대의 원리. 그 다음 적절한 경어책.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어조. 얘네들 체크하라는 건데 이게 대화의 원리는 개념 덩어리가 좀 큽니다. 개념 덩어리가 좀 커요. 그래서 숙제 해봐서 알겠지만 이게 답이잖아. 이거 안 나오잖아. 그죠? 여기서 이거 설명해봤자 예시를 추가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 선지로 나올 때 혹은 더 깊게 물어볼 때 그 문제가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그때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넘어갈게요. 오늘은 넘어갈 거고 그런 걸 체크하라는 뜻이다 정도만 알아두세요. 언어 예절이라는 건. 자, 그 다음 2번 발표자가 계획한 발표 주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그러면 발표 주제에 대해 긍정적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야 된다는 뜻이고, 과거에 가졌던 의문 해결하는 거 체크해야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면 들었다. 얘가 이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 이 부분 가지고 이거 체크하면 되고, 발표 내용과 관련된 것을 자신의 과제 해결에 활용할 생각을 하면 들었다. 얘네들 체크해야 되는구나. 넣어놓고
선지 계속 읽는 거야. 보기 계속 읽는 거야. 칸딘스키에 대해 궁금해졌어. 발표자가 칸딘스키에 대해 참고한 자료는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어. 자, 요거랑 관련된 선지는 없었죠? 넘어가요. 세라의 작품이 타원을 표현한 것이라는데 수학과 예술에 관한 과제 발표에 활용해야겠어. 여기 대입동을 치면 되고. 그죠? 그 다음 폴록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작품보다 작업하는 그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 더 많이 보여서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듣고 나니까 이유를 알겠다. 과거에 가졌던 의문 해결하면서 들은 거고. 그죠? 그 다음 나도 발표를 듣고 작품과 관람자의 관계에 대해 궁금해졌어. 다음 발표도 기대되는군. 발표를 듣고 궁금해져서 기대된다. 이게 주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죠. 그래서 정답 1번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근거 체크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근거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몇 다시 몇 번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얘는 끝났고요. 자, 이제 지문 읽으러 가기 전에 일치분일치 선지 정독해야겠죠? 자, 그럼 1번 보면 반언어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주요 내용을 강조하고 있대요. 여기서 반언어적 표현도 개념이죠. 개념이죠. 그래서 쟤는 지금 정리하고 간다. 자, 2학기 때 처음 수업을 듣는다? 몰라도 괜찮아. 모르니까 배우러 오는 거죠. 근데 1학기 때 들었다? 지금 대답해. 알겠죠? 알아야 돼. 대답 못하면 안 돼. 알겠죠? 모르는 걸 배우러 오는 건데 배우는 걸 모르는 건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1학기 때는 이미 정리를 했잖아요. 1학기 들은 애들은 복습하시고 2학기 때 처음 듣는 친구들은 알고 있다면 역시 복습하시면 되고 모르고 있다면 지금 바로 정리를 해요. 알겠죠? 자, 표현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첫 번째, 언어적 표현. 두 번째, 반언어적 표현. 세 번째, 비언어적 표현. 그래서 일단 언어적 표현이라는 건 문자 그대로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텍스트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 이거는 발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글자로 쓰여 있는 이 부분들이 실제 발표 상황이라면 다 말로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 말로 하는 부분이 싹 다 언어적 표현이에요. 반언어적 표현 뭐라고 그랬어? 그래, 반은 언어인 거. 다른 말로는 준언어적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언어에 준하는 거. 예시가 뭐예요? 그렇지. 언어적 표현에 얹혀서 실현되는 것들, 억양, 크기, 세기, 빠르기 이런 것들, 그죠? 얘네들이 반언어적 표현이고 비언어적은요. 그렇지. 언어가 아닌 거, 그러니까 손짓, 몸짓, 제스처, 뭐 눈짓 이런 것들, 얘네들이 비언어적 표현이다. 알아두시고, 그리고 문제풀이와 관련되어서는 너네들이 실제로 발표를 듣고 있다면 사실 지금 나도 어떻게 보면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너네들이 지금 내 발표를 듣고 있죠. 그러면 반언어적 표현이랑 비언어적 표현을 너네들이 체감하고 있잖아. 그죠? 내가 지금 막 손 이렇게 하는 게 손짓이고요. 중간에 막 밑줄 치면서 가리키는 거 이건 다 비언어적 표현이죠. 그리고 말도 내가 기본적으로 말이 좀 빠른 편이잖아. 그죠? 일부러 빠르게 하는 거예요. 교육학에 있어요. 그 가르치는 사람의 말이 빠르면 집중도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진짜 내가 약하는 거 아니야? 물론 그래서 빠른 건 아닌데 변명을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속도로 수업을 하지 않죠. 내가 중간중간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때는 천천히 하기도 하고 강세를 주기도 하잖아요. 얘네들이 반언어적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는 글로 봐야 되잖아. 텍스트로 봐야 되죠.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괄호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네를 물어보면 괄호를 훑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괄호 쭉 훑어요. 그냥 여기서 바로 괄호 훑으러 가라 이거예요. 이 개념을 알고 있었으면. 그러면 반언어적 표현 있어 없어? 없죠? 가리키며 이건 다 뭐야? 비언어적 표현이야. 그러니까 반언어적 표현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이해 난리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EBS에서 얘를 언어적 표현으로 간접 제시한 경우가 있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내가 아까 뭐 가리키면서 표현했던 것은 이런 식으로 아니면 말로 내가 아까 특정 부분의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했던 이유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든 적이 EBS는 있어요. 평가원은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시될 수도 있다는 염두만 두시고
기본적으로는 괄호 위주로 체크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청중을 시작하는 말로 발표를 시작하면, 자 여기서 시작, 얘는 화작에선 키워드라고 했습니다. 화작에선 키워드야. 왜? 첫 번째, 시작 혹은 마무리란 단어가 나오면 걔네들은 시작 혹은 마무리 부분만 보면 돼. 그래서 두 번째, 이 선지를 예로 들면 청중을 칭찬하는 말과 유대감 쌓고 있는 부분이 있어도 시작 부분이 아니면 적절하잖아. 무슨 말인지. 그래서 키워드야. 얘도 마찬가지야. 시작하며 보는 순간 바로 시작 부분 보라고 그냥. 여기가 시작 부분이야. 그럼 읽어보면 저는 여름방학 동안 여러 미술관을 방문하고 왔는데요. 인상적인 작품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품 순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제시했죠? 여기에 칭찬하는 거 있어 없어? 없죠? 날아간다고. 그 다음 전문가의 말을 직접 인용하며 발표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자 여기서 신뢰도, 얘도 개념이죠. 얘도 개념이야. 우리가 발표를 들을 때 신타공 이 세 가지를 체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첫 번째 신뢰성, 두 번째 타당성, 세 번째 공정성. 그래서 얘네가 뭔지는 알고 있어야 돼. 자 먼저 신뢰성이 뭐예요? 그렇지, 믿을만한가? 중요한 건 확보 방안이라고 그랬죠.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해요? 그래, 출처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아니 출처만 표시한다고 돼. 예를 들어서 출처 내 머릿속, 그럼 신뢰성 생겨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공신력이라는 건 두루두루 믿을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가 전문가.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인물의 말을 인용하는 거. 그 다음 출처 표기하는 거. 아시겠죠? 이 두 가지 정도는 알아두시고, 그 다음 타당성은 뭐예요? 그렇지. 타당한가? 쉽게 얘기해서 타당성 확보는 어떻게 하는데? 그렇지. 일단 근거 제시해야 돼. 주장만 이야기하면 타당성 떨어진다. 두 번째로는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해야 돼. 그죠? 자, 공정성은요? 공정한가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확보하는데? 그렇지.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 양쪽 전부 다 이야기한다. 이게 공정성 확보 방안입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기본이야. 지금까지 설명한 건 그냥 알아야 돼. 그냥 알아야 되고, 약간 심화 내용을 설명하면 이 공정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양날의 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공정성 확보를 신경 쓰다 타당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네들한테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하는 걸 허용해야 된다. 이걸 주장하고 싶어요. 근데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다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한쪽에 치우치지 않잖아. 그죠? 근데 핸드폰을 수업 시간에 사용했을 때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순간 타당성이 떨어지죠. 그죠? 내 주장은 수업 시간에 핸드폰 사용하게 해줘야 돼. 이건데 단점을 얘기하는 순간 타당성이 떨어지잖아. 그죠? 그래서 공정성도 확보하고 타당성도 확보하려면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재반박을 제시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시해야 된다 이거야. 물론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하게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이러이러한 단점을 이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공정성도 확보하고 타당성도 확보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까지는 출제한 적은 없어요. 그냥 알아두라는 거고, 보통은 얘네들은 확보 방안, 수정 방안까지도 물어보고 얘는 확인 정도만 묻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세 개의 정보와 확보 방안은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추가적으로 둘 다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나 공정성을 확보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정도는 알아는 두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선지로 다시 돌아오면 전문가의 말을 직접 인용하며 발표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니까 앞에 맞으면 뒤엔 자동이죠? 이건 체크 안 해도 된다고. 그냥 이것만 체크하면 돼, 얘는. 그죠? 그 다음 4번 공유하는 경험을 환기하여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면 경험 환기 있는지 체크하면 되고요. 그 다음 5번 발표 내용을 요약한 후 청중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며 마무리한다.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키워드. 그죠? 아까 시작 마무리 키워드라고 했죠? 그럼 이거 그냥 바로 마무리 읽으러 갑니다. 알겠죠? 물론 얘 나와서 몰라요. 얘는 모르지만 이건 너네들이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내용을 요약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새끼가 요약하는지 안 하는지는 읽어보면 알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마무리 부분으로 가서 요약이 있는지부터 체크하자 이거야. 그죠? 그러면 마무리 부분 읽어보면 지금까지 소개한 세 작품을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대. 그래서 이렇게 제시한 이유가 뭐냐?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 중에 관람자에 대한 세라의 생각을 떠올리면 좀 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대.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 저도 발표 준비하면서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준비 과정에서 작품에 참여하는 관람자의 역할이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작품과 관람자란 주제로 발표해 보려고 합니다.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요약하는 거 있어 없어? 없죠? 날아가요. 그러면 우린 얘네 둘만 척하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문으로 들어갈 건데 머릿속에는 두 개만 박아놓으면 된다. 전문가의 말 직접 인용하는지. 이거 진짜 높아지면 얘기하는 건데 직접 인용이랑 간접 인용의 차이는 알죠? 직접 인용은 뭐예요? 그래 화자기는 그 정도로만 알아도 돼. 그래서 따옴표로 인용하는 거, 그죠? 간접 인용은 따옴표 떼고 인용하는 거. 자, 직접 인용하는지 경험 환기하는지. 자, 지문으로 갑니다. 제 앞문단 아까 읽었죠? 그러니까 지금 읽을 필요 없어. 바로 두 번째 문단부터 읽어요. 여러분 화면 1을 가리키며 이 작품을 아세요? 대답을 듣고 맞아요. 우리가 지난번 미술 시간에 배웠던 칸딘스키 작품이죠. 그럼 끝났죠? 그냥 정답 4번 이렇게 고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 몇 번이야? 1번인가? 1-4 이렇게 써오는 게 숙제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근거 체크해 오라는 게 숙제야. 자, 칸딘스키는 대상의 구체적인 형상에 내재한 본질을 드러내려고 했대. 즉 칸딘스키는 실제하는 대상의 구체적인 형상을 화폭에 정하지 않았대. 대신에 그는 단순한 선과 면 어쩌고 저쩌고 쭉 읽어요. 자, 그러면 자료 1, 그러니까 화면 1과 관련된 설명이니까 바로 요 문제의 선지를 체크하러 갑니다. 화면 1과 관련된 정보 끝났으니까. 그리고 나서 선지를 보면 뭐가 보이냐면 이 앞에 구성이 화면 1, 2, 3을 보여준 이유죠. 기준을 너네들한테 체크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이미 기준 봤죠? 어디서 봤어? 시작 부분을 확인할 때 봤죠? 시작 부분 확인할 때 제가 좋아하는 작품 순서대로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그냥 이유 가지고 바로 선지 체크한다. 규모에 따라 아니죠. 인상적이었던 순서 이거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인상적인 순서로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시간적 순서 아니고 인기 순 아니고 선호도 가능하죠. 그럼 요 두 개만 체크하면 돼. 그리고 뒤에 선지도 읽어. 왜? 이 두 개를 체크하기 위해 질문을 읽으면 되잖아. 왜냐면 우리 나머지 근데 다 해결했잖아. 이게 이 글을 읽는 이유가 이 두 선지를 체크하기 위함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랑 관련된 정보만 체크하면 되잖아. 그죠? 뒤를 읽어보면 화면사를 준비한 이유죠. 뒤는. 그죠? 근데 화면사를 준비한 이유도 아까 읽었어요. 마무리 부분 보면서 만약에 그게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이게 이제 남은 글. 여기에서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화면사를 왜 그렇게 구성했는지를 이야기하는 부분만 뽑아 읽으면 돼요. 그러면 화면사 여기 있잖아. 그죠? 여기 읽어보면 제가 앞에서 설명한 내용 중에서 관람자에 대한 세라의 생각을 떠올리시면 답을 찾을 수 있대요. 그죠? 그러면 정답 몇 번 되는 거예요? 그래, 5번. 관람자의 참여에 대한 생각을 고려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고르면 화법 끝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렇게 풀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될 거고요. 끝나고 나서 이 수업 시간이 끝나고 나서 지금 나랑 봤던 순서 접근 방식대로 눈으로 한번 다시 보세요. 이 방법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 1학기 때부터 계속 한 친구들은 뭐 익숙하겠지만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한번 눈으로 따라보세요. 얼마 안 걸려요. 왜냐하면 이미 숙제로도 너네들이 근거를 다 체크해 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거 어디 있는지도 알고
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서 정도만 눈으로 확인하는 건 얼마 안 걸려. 근데 그걸 왜 하라 그러냐면 그랬을 때 너네들이 어떻게 풀린다가 체감이 돼요. 그 체감이 돼야 혼자 할 때도 해먹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 번쯤 확인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모의고사 순서에 맞춰서 통합 지문부터 볼게요. 알겠죠? 그래서 교재는 71페이지. 7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문제 읽으면서 이 세트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고민할 건데 이거 병시하지 마세요. 발문 있잖아, 발문. 발문 잘 읽어야 돼. 알겠죠? 발문이 뭐냐면 그 세트에 달려있는 문음 있잖아. 그죠? 가는 한 학생이 학생의 누리집 게시판에 올릴 글이고 나는 가를 읽은 학생들이 나눈 대화할 때 이거 있죠? 이거 읽어야 된다 얘들아. 이거 그냥 개무시한 애들 있는데 이거 읽어야 돼. 여기에 생각보다 많은 내용이 있어요. 알겠죠? 지금 당장 얘만 해도 나가 가를 읽은 학생들이 나눈 대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얘는 가랑 나를 묶어 읽으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뭐랑 똑같냐면 독서 가나형이랑 똑같아요. 독서 가나형에서 해야 되는 짓이랑 똑같아. 그냥 글이 더 쉬울 뿐이야.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독서 가나형이 묶어 읽는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그냥 화작으로라도 해. 알겠죠? 수학으로 예를 들면 2점짜리 문제 푼다고 생각하라고. 3, 4점을 맞추기 위해서 2점짜리 연습한다고 생각하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제발 그냥 눈으로 글자만 읽지 말고. 아시겠죠? 그래서 가는 뭔가 게시판에 올린 글이고요. 나는 그 글을 읽고 대화를 나눌 건가 봐. 일단 요거 상황 자체를 머릿속에 넣어두고 문제를 쭉 훑어 읽을 겁니다. 자, 그러면 1번은 가를 쓰기 위해 세운 글쓰기 계획 중 글에 반영되지 않은 거 일치불일치죠? 지문 읽으러 가기 직전에 읽는다. 2번 장문 맥락 파악하려. 이것도 사실 일종의 일치불일치인데 얘는 선지를 딱 봤을 때 뭐가 보여요? 요게 보이죠? 문단 번호들이 쭉 보이죠? 1문단, 2문단.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이 문제를 접근하기 위한 효율적 방법은 문단별로 끊어서 오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맞닥뜨리면 그냥 바로 문단 번호를 매기세요. 알겠죠? 문단 번호 매기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리잖아. 그냥 매겨요. 왜 문단 번호를 매기라고 하냐면 이거를 문단별로 접근해야겠다 고 생각해도 다른 문제를 읽다 보면 까먹을 수 있어요. 까먹을 수 있어. 사람이니까. 근데 문단 번호 매기는데 얼마 안 걸리는데 문단 번호를 매겨놓으면 너네들이 글을 읽으러 갔을 때 문단 번호 매겨져 있는 게 보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그 문단 번호 매겨놓은 걸 보고 떠올라요. 이거 끊어서 보려고 했었지 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이유 때문에 매기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얼마 안 걸리니까. 자, 그 다음 보기는 나에 따라 작성한 건의문이다. 자, 마찬가지야. 이거 읽고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면 안 된다. 나에 따라서 건의문 작성할 거죠. 그러면 나에는 건의 내용이 전제된다. 무슨 말인지 그러면 나를 읽을 때 건의해야겠어 라는 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잡아놔야 돼요. 이 생각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안 하면 문제를 먼저 읽는 이유가 없다. 아시겠죠? 내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문제 먼저 읽는 것도 우리한테 아주 소중한 자원이지.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너네들 시험장에서 시간이라는 자원만큼 소중한 거 없잖아. 그죠? 그러면 무조건 아웃풋 뽑아내야 돼요. 내가 이거 읽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글을 똑같이 읽으면 안 읽었을 때랑 똑같이 읽으면 그냥 시간 낭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선생님이 문제를 먼저 읽는 게 좋다고 했어. 그러니까 문제 먼저 읽어야지. 이렇게 접근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왜 문제를 먼저 읽으라고 했었지? 이걸 생각해야 돼. 우리가 문제를 먼저 읽는 이유는 뭐야? 전략을 짜기 위함이야. 어떻게 지문을 읽을지를 결정하고 들어가기 위해서야. 그래야지 내 방향성이 정확하게 잡힌 상태에서 글을 읽어서 글을 읽는 효율이 높아지니까. 그죠? 마찬가지야. 나에서 건의 내용과 관련된 건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해야 이 문제를 먼저 읽는 게 의미가 있다. 그리고 얘는
서브인데 보기를 작성할 때 고려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사실 이것도 얘 가지고 접근해도 되긴 해요. 얘 가지고 접근해도 되긴 하거든. 근데 얘는 청중의 반응이랑 다른 점이 뭐냐면 나에 따라 작성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무조건 나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원칙은 나를 읽고 와야 돼요. 알겠죠? 근데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런 경우 있죠? 시간이 없어요. 지금 3분 뒤에 내래 오연말 카드. 근데 이 세트 못 풀었어. 물론 그럼 안 되지만 그러면 이런 유형이 보이면 그냥 이거 가지고 선지 제껴. 알겠죠? 그래야지 찍더라도 다 맞춰 확률 높을 거 아니야. 그죠? 시험장에서는 점수가 높으니까. 그래서 언급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나의 학생 1에 대한 설명을 주타지 않은 걸 고려해. 그게 어떻게 풀어야겠어요? 학생 1 발화 나오면 바로 체크하러 온다. 우리 아까 청중 반응 확인할 때랑 똑같은 이유야. 학생 1의 발화 읽고 바로 선지 체크하러 오면 첫 번째, 적어도 그 발화랑 관련된 건 지울 수 있겠죠. 지울 수 있겠죠. 두 번째, 앞으로 학생 1의 발화에서 어떤 정보를 잡아야 될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학생 1의 첫 발화 보고 바로 오면 됩니다. 자, 그 다음 A 끝나고 와서 풀면 되고요. 얘는 A 끝나고 와서 바로 풀면 되고. 자, 그럼 이제 글을 읽으러 가기 전에 일치불일치 선지부터 읽어요. 다목적실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참관해 갖게 된 문제의식을 발표하겠다. 참관함으로써 갖게 된 문제의식 밝히는지, 논의의 진행 순서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가, 순서 지적하는지, 대립한 두 주장의 근거를 요약하는지, 대립한 두 주장의 근거 요약하는지, 그 다음 논의할 때 학생들이 지녀야 할 태도를 제시하는지, 그 다음 학생 복지를 위해 학생회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제시하는지, 아 얘네들을 체크해야겠구나 생각하고 글로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 다목적실의 리모델링을 앞두고 학생회에서 다목적실의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데 참관했던 땡땡땡입니다. 그때 논의에서는 다목적실을 학생 휴게실로 바꾸자는 측과 기존처럼 학습 공간으로 사용하자는 측의 대립이 있었는데 의견 차이만 확인하고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머릿속으로 정보 정리해야 돼. 얘들아, 정리하면서 읽어야 돼. 화작도 중간중간에 이해했는지 점검해야 된다. 이해가 목이 메 이해가 쉬운 거지 이해를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다. 근데 이게 희한하게 애들이 화작을 진짜 뭐 개무시라는 거지. 화작은 진짜 그냥 글자만 읽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고민을 안 해요. 그냥 눈으로 글자 읽고 문제 풀어요. 왜 그러는 거야? 생각이라는 걸 좀 하자. 알겠죠? 생각 조금만 해도 되나? 화작. 그죠? 내가 1학기 때도 얘기했지만 너네들 화작 예열하려고 푼다며. 그럼 예열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 생각도 안 하는데 무슨 예열이 돼? 눈동자 예열할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읽어. 그리고 어차피 내 독서 듣는 애들은 지겹게 듣고 수업 시간에 지겹게 하는 행동이지만 이 행동이 독서에서 돼야 돼요. 알겠죠? 내가 얘를 이해하고 넘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읽는 습관이 들어야 된다고. 그래야 피드백이 돼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글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 그럼 내 능력 바뀌니까 어쩔 수 없지. 근데 적어도 이해되는 부분이랑 안 되는 부분을 구별할 줄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확인해서 풀더라도 이해되는 부분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선제 적절성 판단한다고. 화작도 마찬가지야. 훨씬 쉽잖아. 너네들 뭐 이거 읽고 이해 안 돼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생각 잠깐씩 하고 넘어가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훨씬 빨라. 알겠죠? 너네들이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선생님 화작인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빨리 풀어야죠. 빨리 풀다가 틀리지나 말라니까요. 빠르게 푸는 이유가 점수를 잘 받으려고 하는 건데 빨리 풀다 틀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 다음에 글자만 읽으면 어차피 성질 다 확인해야 되죠. 화작 확인해서 다 맞출 수 있는 거 나도 동의해. 나도 동의해. 왜? 추론적 독해 이런 건 잘 안 물어보잖아. 물론 요즘에는 화작에서도 가끔 물어봅니다. 평가원이 화작을 좀 까다롭게 만들려고 하잖아 최근에. 그죠? 근데 대부분은 확인 수준에서 풀 수 있다는 거 알아. 근데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시험장에서 확인해서 푸는 건 이해가 안 됐기 때문이어야지 확인해서 푸는 방법만 알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예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지만 내가 이제 예전에 운동했으니까 자꾸 운동을 예로 드는데 내가 3분 5라운드를 뛸 거야. 훈련할 때 3분 5라운드를 뛸 거니까 3분 5라운드에 맞춰서 훈련하면 시험장 그 시합장에 올라가서 3분 5라운드 절대 소화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훨씬 빡세게 해야 돼요. 훨씬 빡세게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공부도 똑같아. 시험장에서 확인해서 풀 거니까 확인해서 푸는 것만 연습한다? 절대로 확인하면서 못 풀어. 알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한 차원 높게 공부를 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애초에 평가원이 노리는 것도 의도하는 것도 다 거기에 있고요. 그러니까 화작도 생각하면서 풀려고 하고 선지도 마찬가지야. 선지도 확인해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해서 풀려고 하세요. 어차피 시간 무제한이잖아. 숙제로 풀 때는. 그죠? 안 됐을 때 확인하는 거지. 확인하는 방법만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지금 이 다목적실 리모델링 두 가지로 갈리는 거죠. 어떻게 갈려요? 보지 말고 얘기해. 남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너네들이 점검했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너네들한테 질문하는데 답변이 안 나오면 그게 글자를 읽고 있다는 뜻이야. 알겠죠? 왜냐면 너네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됐을 리는 없잖아. 이게 이해가 안 됐을 리는 없는데 이 쉬운 정보가 질문했을 때 보지 않으면 얘기하지 못하겠다? 그게 글자를 읽고 있다는 뜻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 짓을 당장 멈춰야 돼. 알겠죠? 그래서 내가 공부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 점검이야, 점검. 알겠죠?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점검 습관이야. 내가 모르는 걸 알아가는 게 공부라면 모르는지 아는지를 점검하는 습관이 있어야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걸 하라 이 얘기야. 알겠죠? 어떻게 갈려요? 입장? 그렇지. 뭐 하나는 휴대로 하자. 하나는 학습 공간으로 하자. 이렇게 갈리는구나. 근데 결론 내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둘이 그냥 싸우기만 한 거죠. 양측에서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문제가 있고 논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생의 활동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듣는 게시판에 이 글을 쓰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왜 결론이 안 난 거예요? 그래, 지 말만 맞다고 주기 장창 우긴 거죠. 그죠? 이 내용이 일단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럼 그 상태에서 선지 확인한 거야. 논의의 참관에 갖게 된 문제의식이 뭐예요? 이거를 눈으로 보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그냥 나와야 된다고. 안 나오면 글자를 읽고 있다는 뜻이라고. 그걸 점검하라고. 알겠죠? 왜? 너네들 이거 이해 안 돼? 못하겠어? 아니잖아. 그죠? 근데 안 남는 건 뭐야? 너네들이 무의식적으로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글자만 읽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교정하는 게 공부의 목적이야. 이 새끼 주장하는 거 알아서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야. 알겠죠? 그 습관을 들이라는데 내가 지금 질문하는 목적이 있는 거야. 문제는 뭐야? 그래, 태도, 그죠? 이 새끼들 논의하는 태도가 문제 이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가능하겠죠. 그 다음 다목적실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자, 어떻게 마무리됐어요? 그렇지, 결론 안 났죠? 그러니까 이게 봐서 확인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당연히 동그라미잖아.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게 안 될 때 확인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하나 다 확인하면 당연히 시간이 모자라. 확인 안 해도 되는 걸 확인하니까 모자라는 거야. 확인해서 모자라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최대한 너네들이 그 근거를 머릿속으로 판단해서 체크하는 연습을 하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숙제로 근거에 밑줄 쳐오라고 그랬죠. 그게 찾아서 쳐오라는 게 아니야. 생각해서 말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밑줄을 치라는 얘기야. 알겠죠? 독서를 나랑 하는 애들은 어차피 알겠지만 내가 너네들한테도 맨날 이야기하죠. 내가 이 선지 판단 OX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이 선지의 OX의 근거를 찾으러 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글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점검하고 다시 오라고. 아시겠죠? 자, 공동체의 현안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보고하는 것이 장문 목적이다. 얘는 아직 판단이 안 되죠. 물론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아닐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야, 이 새끼들 문제야. 그래서 글 쓴다. 이건데 뒤에 갑자기 보고하는 글이 나올 가능성은 낮잖아.
물론 뭐 가능은 하지. 자, 니네 잘못을 내 보고해줄게.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어쨌든 가능성은 낮지만 오해성 판단이 확실히는 안 돼요. 그럼 넘어가면 돼요. 무슨 생각만 하면 돼요? 뒤에 보고하는 내용이 나오는지를 확인해야겠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먼저 논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목적실을 학생 휴게실로 바꿔야 한다는 측은 쾌적한 환경에서 편하게 대화를 하며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고요. 학습 공간으로 사용하자는 측은 점심시간을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학습 공간이 부족해서 교내 학습 공간의 확보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대요. 그럼 얘 뭐하고 있는 거야? 근거 요약하고 있는 거죠? 가능하고. 그 다음 다목적실을 학생 휴게실로 바꾸자는 주장을 먼저 서술하고 있으므로 먼저 서술했죠. 가능하고. 필자가 공동체의 현안에 대한 두 주장 중 한쪽을 다른 한쪽보다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도 역시 아직까지는 알 수 없죠. 뒤에서 뭘 더 중시하는 게 나오는지를 확인해야겠죠. 양측은 각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양측 모두 자신의 주장과 상대방의 주장을 절충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잖아. 자, 절충. 내가 자주 나온다고 했죠. 자주 나온다고 했죠. 절충 뭐였어요? 합쳐요. 어떻게 합쳐요? 뭐 퓨전해? 그렇지. 한 발자국씩 양보하는 거. 한 발자국씩 양보하는 거. 그래서 한쪽의 일방적 양보는 절충이 아니다. 자주 나오니까 알아야 돼. 이게 자주 나오니까 알아야 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학생이라면 학생 모두의 복지를 고려해야 돼. 다목적실은 일부 학생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학생 전체를 위한 복지 공간이야. 따라서 학생회는 학생 모두를 위한 다목적실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돼. 자, 다목적실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할 때 학생들이 진행할 태도 뭐예요? 그렇지. 학생 모두를 고려해야 돼. 전체를 위한 걸 고려해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죠. 대답 안 나와? 그럼 여전히 글자 읽고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이걸 계속 점검하라고. 그 습관을 빨리 버려야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학생 복지를 위해 학생회에서 고려해야 될 점 뭐예요? 그렇지. 전체 고려해야 돼. 그죠? 모두를 위한 공간이잖아. 그러니까 전체를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걸 고려해야 된다. 그 다음 복지 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거 내용 있었고 현안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설명하는 것을 장문 주제로 삼았다. 이것도 역시 아직 알 수 없어요. 얘는 맞지만 왜냐면 뒤에 문제점 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슬슬 보고 이런 건 다 날라가죠. 앞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거. 자, 양측의 주장을 절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리모델링을 할 때 다목적실을 학습 공간과 휴게 공간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는 이 세트 문제랑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절충에 예시가 나오죠. 내가 아까 절충 중요하다고 했죠. 절충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절충의 예시를 보여주잖아. 이게 사실 여러분들 문학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문학 공부할 때 표현상의 특징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공부할 때도 사실 제일 좋은 공부 방법은 해당 표현상의 특징이 나타나는 작품의 예시를 반복적으로 머릿속에 추가하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그 표현상의 특징을 판단할 수 있는 틀이 생겨요. 그럼 걔로 찍어내면 된단 말이야. 마찬가지야. 절충 중요해. 중요하다는 거 알아. 근데 직접 머릿속에 예시를 추가하는 것만큼 좋은 공부가 없어. 아까 얘기하는 여기 절충 예시 나왔죠? 이걸 예시로 머릿속에 추가해 주세요. 아까 절충이 뭐라 그랬어? 한 발자국씩 양보하는 걸 알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부딪히는 두 입장은 뭐예요? 그렇지. 휴게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학습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럼 얘가 왜 절충이야? 그렇지. 둘 다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 공간도 만들고 휴게 공간도 만들자잖아. 그러니까 두 입장이 한 발자국씩 양보해서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절충이잖아. 아, 이런 게 절충이구나 라고 머릿속에 하나 추가해줘. 아시겠죠? 공간을 구분하면 각 공간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좁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지만 양측의 요구를 모두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곧 리모델링을 시작하는 만큼 제 의견을 참고해 구체적인 공간 활용 방안을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협력해서 방안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음 논의에서 마련하길 바란다고 주문했으므로 공동체의 현안 해결과 관련된 구성원을 예상 독자로 설정한다. 예상 독자 누구예요? 학생이죠. 지금 공동체 현안이 뭐예요? 후계 공간? 현안 뭐예요? 일단 현안 단어가 뭐예요? 어휘. 현명한. 그래? 야, 찾아서 읽어. 알겠죠? 모르면 찾아. 알겠지? 어휘부터 점검해, 제발. 알겠죠? 지금 문장 단위도 제대로 점검 안 되는데 어휘라도 점검해야 될 거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현재 다루고 있는 안건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어떤 안건을 다루고 있는 거야? 그래, 다목적실 리모델링이야. 그죠? 다목적실 리모델링 해결과 관련된 구성원이 아니야, 학생이. 맞죠? 그러니까 정답 4번 이거 보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지난 논의에서는 휴게실로 바꾸자는 측과 학습 공간으로 계속 사용하자는 측 모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네 말만 맞다고 우겼다고 했죠. 양측이 열린 마음으로 상대 입장을 배려하며 논의에 임해야 학생 모두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볼 거고요. 여기까지 볼 거고. 왜냐면 이제 좀 있으면 종이 칠 테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통합과 작문 위주로 어떻게 선생님은 어떻게 푸는지를 보여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숙제는 화법, 작문, 통합 이번 숙제 다음 세트 하나씩 풀어보면 돼요. 알겠죠? 화법 바로 B세트, 작문 바로 B세트, 통합 바로 B세트 이렇게 한 세트씩을 풀어오시고 권장은 일단 15문제고 한번 쭉 풀어보시고 그 다음 근거 체크하고 그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그냥 바로 근거 체크부터 하셔도 돼요. 근데 근거 체크할 때 아까 강조했죠. 찾으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확인하려고 하세요. 내용 이해하는 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그 행위를 독서에서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오시고 아마 다다음 주부터는 처음 오리엔테이션 때 얘기했던 것처럼 너네들한테 숙제로 해온 거 근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한 세트 시간제로 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 다음 주까지는 2학기 때 처음 본 친구들도 있으니까 풀이 방법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아시겠죠? 네. 고생하셨습니다.